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을 잠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눈 이야기는 이렇게 두꺼운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이 교리서가 이렇게 꽤 두껍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1편하고 2편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분이 성당에서 교리 시간이나 또 신부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듣던 얘기이고, 그래서 1편하고 2편은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첫 장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왜 인간이 중요한지를 주로 두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품위를 지니고 있다. 참 귀하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궁전이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생명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의 인도, 도움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 근거를 편의상 신학적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신학적 근거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진리를 쫓을 수가 있고 사물의 이치를 쫓아 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식별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참 귀합니다. 이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 두 번째 내용을 편의상 그냥 인간학적인 근거라고 말합니다. 인간학적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학의 근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바로 이성과 지성, 도덕적 양심, 자유의지, 이 세 가지 본성조차도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자연으로서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내용으로 사람은 참 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바로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모든 나라의 그 헌법의 권리로서 보장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성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 표현의 자유 또는 그 사상의 자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들. 양심 같은 양심의 자유, 그 양심에 반하지 않을 자유, 권리,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죠? 또 양심을 거슬러서 강요받지 않아야 될 뭐 권리,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자유의지 같은 건 더더욱 우리가 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는 이런 얘기, 억압으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자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뭐 거창하다거나 혹은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은 어쩌면 바로 이런 내용을 확장시켜가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다. 또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하자면 증진시키는,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하면 훼손할수록 그 사회는 어지러운 사회,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사회일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거나 증진되면 될수록 그 사회는 문명화된 사회 혹은 선진화된 사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인 철학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인간의 존엄함에서 생길 수 있는, 바로 인간의 존엄함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내용,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리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소위 말하면 인권 혹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권이란 말을 하면 우리는 좀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는 어떤 영역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인간의 존엄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간의 권리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인권은 기본권은 첫째로는 성격이 보편적이다. 이 말은 시간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혹은 공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인권 기본권은 불가침해하다. 말하자면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본성에 관계된 것이니까 어떤 사회라든지 혹은 제도라든지 이런 법이라든지 혹은 타인이 그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의 조건을 좋은 모습으로 개선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바로 인간의 기본권,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인권 혹은 기본권을 우리는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누구도 이 인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도, 그걸 말하자면 하느님이 준 것이든 혹은 자연적으로 본성에 기인한 것이든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인권, 기본권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현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주 당연한 것과 현실의 어떤 그 한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얘기를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기본권을 실현하거나 혹은 기본권을 확장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옛날에는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출생하는 신분에 따라서 내가 자유롭게 내 삶을 꾸려갈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노비로 태어난다든지 내가 중인으로 태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내 삶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신분에 의해서 이미 질서 지어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시민,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을 시민적 혹은 정치적 권리, 이 기본권의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아마 역사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장 먼저 실현되었을 겁니다. 잘 아시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획득, 자유, 평등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지금은 이제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가 보장됐다. 예를 들어서 이거 투표하는 거 우린 차별받지 않고 해당되는 그 자격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거라는 얘기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툭하면 불심 검문이라는 것을 자주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이제 환자 방문을 갈 때 여름에 이와 똑같은 복장으로 수녀님하고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저를 세워놓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참 황당하죠. 그때 옆에 계신 수녀님이 아니 이분은 신부님이시고 지금 환자를 찾아가는데 무슨 이유로 이분을 붙잡아 세우고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경찰관으로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실랑이가 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제 우리 경찰들은 혼자서 근무하지 않고 2인 1조로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동료 경찰에게 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분은 신부님이신데 신부님한테 그 신분증을 요구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핀잔 들면 저를 돌려보낸 적까지도 있었습니다. 좀 황당하죠.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불심 검문입니다. 이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 집행 절차를 따른다면 말이죠. 이것은 제한된 범위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예방한다거나 혹은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한된 겁니다. 왜 제한을 했냐면 바로 이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자면은 이와 같은 일들 바로 정치적 권리 혹은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제 선거를 하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불법 행위가 밝혀져서 당선된 분을 말하자면 무효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을 이제 실형을 받은 다음에 그런 거겠죠. 그렇게 당선자가 이제 다시 무효가 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죠. 근데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 단위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어떤 가라는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가 이제 비게 되면 이제 새로 뽑아야 될 경우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에서 우리가 투표하는 시간이 대충 6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야간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거나 종일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어떤 직종에 있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근무하고 하루 쉰다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투표를 반드시 하고는 싶은데 나의 직장 생활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직장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인 것이고 이 투표라는 행위, 선거라는 행위는 정치적 권리라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자면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정당한 권리, 정치적 권리인
시민적 권리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공서에서는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 아니면 그날 하루만은 임시 휴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바로 이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권리는 이게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주 옛날에는 바로 내 삶을 내 스스로 그 자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 우리는 교육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지가 이게 권리냐? 우리 사회의 논란은 이겁니다. 복지를 권리로 볼 거냐, 이것은 돌봄 혹은 시혜로 볼 거냐. 권리라는 건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시혜라는 것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이런 겁니다. 이걸 복지를 권리라고 볼 거냐,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시혜라고 볼 거냐. 이 권리라고 보는 경우를 우리는 보편복지라고 말하고, 이걸 시혜라고 보는 것을 자녀복지, 용어를 전문 용어로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복지에 관한 권리, 그다음에 건강에 관한 거 있습니다. 보건이겠죠, 일종의. 보건.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바로 최소한의 건강권의 보장 차원에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의료 민영화 같은 얘기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권리라고 볼 경우에는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 영역과 개인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나의 권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도 권리라는 게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우리는 교육, 복지 또는 건강, 혹은 예를 들어서 기업과 같은 어떤 사회적 주체에 의해서 받는 피해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동일한 기업에서 두 종류의 근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정규직이라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비정규직 혹은 파견 근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똑같은 근로 조건에서 일을 했고 똑같은 생산량을 냈는데, 그렇다면은 받아야 될 보수는 당연히 차별 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가 비정규직인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파견 근로자인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한 노동자의 인권, 말하자면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권리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끊임없이 논란을 가지고 벌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다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리서라든지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쓰겠죠. 세계화를 많이 쓴다는데, 세계화에는 흔히 말하면 집단 혹은 연대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느 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이게 외채의 어떤 부담, 외채는 당연히 이자 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한 나라, 한 민족과 집단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경우에, 극심한 경우에는 외채 탕감 얘기가 나오죠. 국제적인 이 탕감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한 나라한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어떤 공동의 노력이 전제됩니다. 또 혹은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한 나라가 혹은 한 개인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집단 혹은 연대적 권리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내용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리서 혹은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만약에 그것을 그냥 그 편의상 나눈다면, 이런 시민 정치적 권리에서 좀 더 사회가 발달하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확장이 되고, 더 발달하면 말하자면 인류 보편,
온 세상의 어떤 그 권리, 그 환경이라든지 외채 문제라든지 또는 심각한 부의 불균형,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불균형이 발전을 저해하고 그것이 평화를 깨트린다. 그럼 그걸 공동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혹은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 권리의식이 이렇게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권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참고해야 될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시민 정치적 권리, 그다음에 사회 문화, 그다음에 경제적 권리, 그다음에 또는 그 집단 혹은 연대적 권리, 이런 권리들을 이렇게 나누긴 나눴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치 한 유기체처럼 만약에 시민 정치적 권리가 이 실현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그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영역들을 이렇게 나눈 것들은 전부 다 한 몸처럼 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권들, 여러 인권 목록들이 있는데 이런 인권 목록들은 개별적으로만 실현될 문제가 아니고 마치 한 몸처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것을 흔히 인권의 이건 불가분성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권을 나눠서 하나하나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다. 살펴볼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특히 그래도 이것만큼은 나눌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생명권, 그다음에 노예 금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어떻게 뭐 오늘 같은 이 대명천지에 노예가 있을까?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평등권, 평등 원칙, 평등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계권. 이거는 생명권하고 생계권은 다른 거예요. 이건 경제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절대적이다. 아마 이런 정도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개인 및 가정을 꾸려갈 권리가 있다. 이건 하늘이 준 권리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대목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인권은 여러 목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서열은 매길 수가 없다.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다. 매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실현에 있어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선순위는 둘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60년대, 70년대를 지날 때는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여기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민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는 적어도 다음엔 경제적 권리를 위해서 지금 경제적 심각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도 이걸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이죠.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 그 맥락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것을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정책 실현과 정책을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다. 그것도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겠죠. 자,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한다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산다는 것,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라고 만약에 그 목표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말한다면은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하는 행위들,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권 혹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행위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떤 담론, 그냥 이야기의 수준으로 남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영역들이다. 해도 항상 모자라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분투해야 될 영역들이다.
그것이 경제 활동이든 정치 활동이든 문화 생활이든 가정 안에서든 바로 인간의 존엄함, 인권,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두 가지 정도 동등한 존엄성의 원리 혹은 그다음에 장애인들 또는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류 공동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